저는 72살입니다. 이 집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온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서랍 속 비녀가 사라졌습니다. 도자기 찻잔이 없어졌습니다. 작은 놀이개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두셨다 잊으신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늙어서 까먹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 장롱을 몰래 뒤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랍 깊숙이 손을 넣더니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40년 전에 준 핑크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며느리는 반지를 불빛에 비춰보더니 가방에 넣었습니다. 1시간 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낡은 반지 하나 빌려갔어요. 빌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가져간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난 3년간 사라진 물건들도 모두 며느리가 가져간 게 아닐까요? 제가 치매에 걸린 게 아니라 누군가 저를 속이고 있던 건 아닐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10년을 참았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박영숙입니다. 72살입니다. 서울 은평구 한옥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 철호와 함께 이 집을 지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를 심었고 툇마루에서 차를 마시며 40년을 살았습니다. 철호는 2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마당에 꽃을 가꾸고 툇마루에 먼지를 닦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 진우가 결혼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며느리 한지연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25살 젊은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집이 정말 아름다워요. 지연은 마당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고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자주 놀러 올게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좋았습니다. 지연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마당을 쓸고 설거지를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지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오더라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사라졌고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바빠서 금방 가야 해요. 항상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연이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화장실 좀 쓸게요. 지연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지연이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이곳저곳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뭐하니? 저는 물었습니다. 아, 어머니, 인테리어 참고하려고요. 저희 집도 한옥 스타일로 꾸미고 싶어서요. 지연은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옥 스타일과는 전혀 맞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연의 언니가 집에 왔습니다. 한유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언니예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유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집 정말 멋지네요. 유진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의 도자기들, 벽에 걸린 그림들, 장롱 위의 골동품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언니, 우리 가야지. 지연이 서둘러 언니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서랍을 열었는데 작은 비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물려받은 은비녀였습니다. 분명 이 서랍에 넣어뒀는데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이 다시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은비녀 보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은비녀요? 어머니, 어디 두셨다가 잊으신 거 아니에요? 지연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분명 서랍에 넣어뒀는데. 어머니, 나이 드시면 그러세요. 우리 엄마도 자꾸 물건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세요. 지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정신 멀쩡해요. 저는 조금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제 말이 그게 아니라 요즘 건망증 심하신 것 같아서 걱정돼서요. 지연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진우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말 들었어요. 엄마 요즘 물건 자주 잃어버리신대요? 진우야, 엄마는 괜찮아. 비녀 하나 못 찾았을 뿐이야. 엄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치매 검사 같은 거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는 치매 아니야. 엄마, 만약을 위해서요. 요즘 조기 검진 중요하잖아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 달 후 또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작은 도자기 찻잔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백자였습니다. 지연아, 혹시 백자 찻잔 봤니? 어머니, 또 그러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짜증스러웠습니다. 분명 찬장에 있었는데. 어머니, 정말 병원 가보세요. 이거 심각한 것 같은데요.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마루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곧 큰 건 들어와. 이 집 활용하면 완벽해.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응, 어차피 시간 문제야. 노인네 혼자 이 큰 집 지키는 것도 한계 있잖아. 지연이 낮게 웃었습니다. 요양원 보내는 것도 방법이고. 그럼 집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절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생각에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녀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19살 대학생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서연아, 어서 와. 저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서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는 괜찮아. 엄마가 할머니 치매 검사 받아야 한대요. 서연의 말에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는 치매 아니야. 저도 알아요. 할머니 정신 멀쩡하세요. 서연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손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 철호에게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더 많은 물건들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은비녀였습니다. 그 다음은 백자 찻잔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전칠기 송거울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옥놀이개였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제 물건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마다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이거 봤니?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두셨다 잊으신 거예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있는 걸까요? 72살이면 그럴 수도 있는 나이 아닐까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연이 큰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봉투 안에는 팜플렛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해피힐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니, 요양원 소개서예요. 지연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어머니, 여기 정말 좋대요. 친구 어머니가 여기 계신데 완전 만족하신대요. 지연은 팜플렛을 펼쳤습니다. 깨끗한 방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1층엔 헬스장도 있고요. 2층엔 도서관도 있어요. 매일 프로그램도 있고요. 지연은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지연아, 나는 이 집에서 살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이 집 너무 크잖아요.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나는 50년을 이 집에서 살았어.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야. 어머니,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치매 아니야. 정신 멀쩡해. 어머니, 제 말이 그게 아니라.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물건 자주 잃어버리시잖아요. 그게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나는 물건 잃어버린 적 없어. 누군가 가져간 거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누가 가져가요? 이 집엔 어머니밖에 안 사시잖아요. 그러게 누가 가져갔을까?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병원 가보세요.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아들 진우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연이 말 들었어요. 무슨 말? 엄마가 누군가 물건 훔쳐간다고 했다면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진우야, 실제로 물건들이 사라지고 있어. 엄마. 진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지연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나는 치매 아니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진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아무도 엄마가 치매라고 안 했어요. 지연이가 그렇게 생각하잖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엄마, 우리는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진우의 눈빛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이라는 게. 너 돌아가. 엄마, 집에 가. 나 혼자 있고 싶어.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일어났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정말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나간 후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45년을 키운 아들이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게 슬펐습니다. 그날 밤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지연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왜 집에 있는 걸까요? 지연은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언니. 지연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올게. 그때 사진 더 찍어서 보낼게. 무슨 사진을 찍는다는 걸까요? 걱정 마. 노인네 하나 어떻게 못하겠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요양원 가는 건 시간 문제야. 아들도 내 편이고. 지연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위치도 좋고 크기도 딱이잖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알았어, 언니. 내일 다시 전화할게. 지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 숨을 고르며 방금 들은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며느리가 절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집을 쓰려 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연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지연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깐 망설였지만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지갑, 화장품,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청담동 골동품 김 사장 핸드폰 번호, 골동품상이었습니다. 왜 며느리가 골동품상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 물건들이 사라진 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종이를 다시 가방에 넣고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1시간 후 지연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가야 해서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지연이 나간 후 저는 혼자 마당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또 물건이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청자향로였습니다. 고려시대 청자로 1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또 사라졌어.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제 물건을 훔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며느리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언니 유진과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언니가 또 들렀어요. 유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어서 와. 두 자매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차 한잔 하실래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너희가 편하게 있어라.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살짝 열어두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언니, 이거 봐.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와, 이거 괜찮은데? 유진이 감탄했습니다. 조선시대 거라더라. 가치 있을 것 같지 않아? 당연하지. 이 정도면 500은 받을 듯. 500이라니 500만 원을 말하는 걸까요? 그럼 다음 주에 가져올게. 응, 조심해서 가져와. 노인네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제 물건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두 자매가 나갔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남편 철호의 영정을 보며 울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날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물건을 훔쳐 팔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지연이 또 왔습니다. 어머니, 장 보고 올게요. 지연은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옷 사이에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라진 은비녀, 옥놀이개, 작은 도자기들까지 모두 이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재빨리 상자를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거기 계세요? 지연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 청소 좀 하려고. 저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두세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날 오후 또 한 번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원을 가꾸고 있을 때 지연이 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연을 지켜봤습니다. 지연은 제 장롱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특별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철호가 결혼 40주년에 준 반지였습니다. 핑크 다이아몬드 반지로 1억 2천만 원을 주고 산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상자를 열고 반지를 꺼내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반짝이는 핑크 다이아몬드를 보며 지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거실로 갔습니다. 1시간 후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강남 호텔에서 자선 바자회 있어요. 어머니, 낡은 반지 하나 빌려갔어요. 괜찮으시죠? 빌려갔다고요?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가 놓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10년을 참았습니다. 3년간 물건이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치매 환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예쁘게 잘 끼고 다녀오렴. 전화기를 내려놓고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민정 변호사였습니다. 남편 철호의 유언장을 작성해줬던 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박영숙입니다. 아,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가 제 반지를 가져갔어요. 반지요? 네, 남편이 결혼 40주년에 준 핑크 다이아몬드 반지예요. 1억 2천만 원짜리입니다.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허락받고 가져간 건가요? 문자로 빌려갔다고만 했어요. 제 허락 없이 가져간 겁니다. 어머님, 그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도난 신고하시겠어요? 네, 지금 즉시요. 알겠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연락하겠습니다. 반지의 증빙 서류 있으세요? 네, 구매 영수증이랑 감정서 다 있어요. 보험도 들어뒀습니다. 완벽하네요. 서류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파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리해둔 중요 서류들이었습니다. 반지 구매 영수증, 감정서, 보험 증서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30분 후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신고 접수됐습니다. 강남경찰서 제3범죄팀에서 담당하실 거예요. 경찰이 어떻게 하나요? 며느리분이 계신 바자회장으로 출동합니다. 현장에서 반지를 압수하고 조사를 진행할 거예요. 그럼 며느리가 네,
체포될 가능성이 큽니다. 1억 2천만 원은 고액이라 중범죄로 분류되거든요. 전화를 끊고 저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체포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10년을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무시를 견뎠고 아들의 방관을 받아들였으며 제 자신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였습니다. 저는 남편 철호의 영정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여보,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영정 속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준 반지를 며느리가 훔쳐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못 참겠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연의 방을 다시 살폈습니다. 옷장 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제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은비녀, 옥놀이개, 작은 도자기들. 하나씩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밑바닥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골동품상 영수증이었습니다. 청자향로 마이너스 50만 원. 제 청자향로를 팔아넘긴 영수증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른 종이도 있었습니다. 백자 찻잔 마이너스 30만 원. 나전칠기 송거울 마이너스 25만 원. 모두 제 물건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3년간 제 물건을 훔쳐서 팔고 있었던 겁니다. 영수증들을 모두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다시 넣어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3년간 제 골동품들을 훔쳐서 팔았어요. 영수증이 있어요. 어머님,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사립탐정을 고용하는 게 좋겠어요. 사립탐정이요? 네, 며느리분의 행적을 조사해야 해요. 다른 증거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사진을 보낸 후 저는 마당에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평화롭게 보였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손녀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서연아. 우리는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할머니,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엄마한테 들었는데요. 뭘? 엄마가 할머니 요양원 보내려고 한대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반대예요. 할머니 정신 멀쩡하시고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시는데 왜 요양원에 가세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할머니, 제가 엄마한테 말할까요? 할머니 요양원 안 가신다고. 아니야, 서연아. 내가 말하면 엄마한테 혼날 거야.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서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손녀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절 요양원에 보내려는 이유는 뭘까요? 이 집을 쓰려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날 밤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사립탐정이 예비조사를 했어요. 벌써요? 네, 며느리분이 자주 가는 골동품상을 확인했어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정말요? 며느리분이 지난 3년간 최소 12번 그 골동품상을 방문했어요. 매번 뭔가를 가져가서 팔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대략 4,500만 원 정도입니다. 4,500만 원이나. 어머님,
이건 상습 절도예요. 반지건까지 합치면 며느리분은 심각한 처벌을 받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500만 원어치를 훔쳐갔다니 며느리가 왜 그랬을까요? 돈이 필요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욕심이었을까요? 다음 날 오후 김 변호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사립탐정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탐정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며느리분은 3년 전부터 어머님의 물건을 훔쳐 청담동 골동품상에 팔았습니다.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지연이 골동품상에 들어가는 모습, 물건을 건네는 모습, 돈을 받는 모습까지.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며느리분이 어떤 여자와 자주 만났어요. 한유진이라는 분인데 며느리분의 언니라고 하더군요. 네, 지연이 언니예요. 이 언니분이 좀 수상합니다. 어떻게요?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며느리분이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어요. 집 안 곳곳을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왜 집 사진을 보여줬을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더 깊이 조사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집 사진을 왜 찍었을까요? 언니에게 왜 보여줬을까요? 밤 10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경찰이 바자회장에 도착했어요. 정말요? 네, 곧 며느리분을 조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제 자신을 지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치매 환자 취급받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영숙이었습니다. 72살의 당당한 여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이 체포됐어요. 정말요? 네, 어젯밤 바자회장에서 현장 체포됐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강남경찰서에 있어요. 오늘 오후에 조사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시간 후 아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가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알고 있어. 엄마가 신고한 거예요? 그래. 진우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가 내 반지를 훔쳐갔어. 1억 2천만 원짜리 핑크 다이아몬드 반지. 반지요? 지연이는 빌려갔다고 했는데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갔어. 그건 절도야. 엄마.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야, 너 지금 경찰서로 와라.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네, 지금 갈게요. 2시간 후 강남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는 정말 빌린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박영숙 고객님이시죠? 저는 재산범죄팀 박 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술서 작성하시겠습니까? 네. 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분이 반지를 가져간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정원에 있을 때 며느리가 제 방에서 장롱을 뒤졌어요.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서랍에서 반지 상자를 꺼내 자기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지연이 말을 끊으려 했지만 형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1시간 후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낡은 반지 빌려갔어요 라고요. 빌려간다는 허락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문자로 통보만 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아들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진우야, 와서 앉아라. 진우는 지연 옆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빌린 거야.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야. 진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정말 지연이가 훔친 거예요? 내가 직접 들어봐. 형사가 김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변호사님, 추가 증거 있으신가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네, 사립탐정 조사보고서입니다. 두꺼운 파일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한지연 씨는 지난 3년간 피해자의 골동품을 훔쳐 청담동 골동품상에 팔았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김 변호사가 사진을 펼쳤습니다. 지연이 골동품상에 들어가는 CCTV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작년 4월 15일입니다. 한지연 씨가 청자향로를 50만 원에 팔았습니다. 다음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건 작년 7월 22일입니다. 백자 찻잔을 30만 원에 팔았습니다. 사진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총 12장이었습니다. 총 피해액은 4,500만 원입니다. 진우가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이게 사실이야? 지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보, 나는... 대답해. 이게 사실이냐고.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지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돈이 필요했어. 돈? 우리가 돈이 없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가고, 그런데 돈이 필요했어. 진우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명품 가방? 그거 사려고 엄마 물건 훔쳤다고? 여보, 어차피 어머니 혼자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었잖아. 지연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지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넌 정신이 나갔구나.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한지연 씨, 더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지연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3년 동안 날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내 물건 훔쳐간 게 잘못이지. 어머니, 저는 넌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 이 집을 차지하려고? 지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언니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진우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내가 유진이랑 계획했어. 날 요양원 보내고 집을 차지하려고. 형사가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지연 씨, 사실입니까?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세요. 네. 진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형사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한지연 씨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시면 이상한 사진들이 많을 겁니다. 형사가 지연의 휴대폰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제 집 안 곳곳을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거실, 안방, 서재, 심지어 창고까지. 왜 이런 사진을 찍었습니까? 지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계속 넘겼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다른 집들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모르는 집들이었습니다. 한지연 씨, 이 집들은 어디입니까? 친구 집이에요. 왜 친구 집을 이렇게 자세히 찍었죠?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다른 집도 노렸습니까? 아니에요. 지연이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까? 그냥 인테리어 참고용이에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어렵네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형사님, 한지연 씨의 언니도 조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니요? 네, 한유진이라는 분인데 두 사람이 자주 만나서 뭔가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형사가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유진 씨도 조사하겠습니다.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요. 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뭘 알고 있습니까? 지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지연 씨,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뭐가? 엄마 말씀 안 믿고 지연이 편만 들어서요.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치매 아니라는 거, 엄마 물건이 진짜 없어졌다는 거, 다 사실이었는데. 진우야, 죄송해요,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형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지연 씨,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네.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1억 2천만 원은 고액이고 상습 절도까지 있으니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안 돼요. 저는 도망 안 가요. 하지만 형사는 이미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연이 진우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도와줘. 구속되면 안 돼. 진우가 지연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넌 스스로 알아서 해. 여보. 진우는 돌아서서 저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진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됐어, 진우야. 아니에요. 저는 10년 동안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지연이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서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진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우리한테는 아직 시간이 있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집이 정말 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눈치 볼 필요 없는 집. 더 이상 제 물건이 사라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집.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에 있던 다른 집 사진들, 언니 유진과의 수상한 만남들, 뭔가 더 큰 일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한유진 씨를 체포했습니다. 지연이 언니요? 네, 그런데 상황이 심각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세요? 1시간 후, 저는 다시 강남경찰서에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영숙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유진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45살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형사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형사님, 대체 무슨 일인가요? 한유진 씨가 절도 조직의 리더였습니다. 절도 조직이요? 형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유진 씨는 지난 5년간
부유층 집을 타깃으로 한 절도단을 운영했습니다.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여러 집들의 내부 사진이었습니다. 이 집들은 모두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총 8가구고 피해액은 3억 원이 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조직 구조는 이렇습니다. 한유진 씨가 총책이고 동생 한지연 씨가 정보 수집을 담당했습니다. 지연이가요? 네, 며느리분이 자선 바자회나 동창회에 가서 부유한 집들을 물색했습니다. 형사가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연이 여러 사람과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들의 내부를 촬영해 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럼 내 집도, 네, 어머님 댁도 타깃이었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유진 씨는 전문 절도범 3명을 고용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럼 지연이가 훔친 내 물건들은? 그건 며느리분 개인적 범행이었습니다. 작은 골동품들은 혼자 훔쳐서 팔았고 집 정보는 언니에게 넘겼습니다.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형사님, 그럼 두 사람의 최종 목적은 뭐였나요? 형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댁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우리 집이요? 네, 한유진 씨의 진술에 따르면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낸 후 이 한옥을 조직의 본부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은평구 한옥마을은 부유층이 많습니다. 여기를 거점으로 삼으면 타깃을 물색하기 쉽죠. 그럼 지연이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건, 네, 집을 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절 이렇게까지 이용하려 했다니. 형사가 한유진을 쳐다봤습니다. 한유진 씨, 할 말 있습니까? 유진이 저를 냉정하게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집은 정말 완벽했어요. 위치, 크기, 모든 게 딱이었죠. 제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동생 지연이가 정보를 잘 모아줬어요. 집 구조, 어머님 생활 패턴, 모든 걸 파악했죠. 그만하세요. 김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유진 씨는 특수절도, 조직범죄, 재산 침탈 미수 혐의로 기소됩니다. 한지연 씨는 절도, 상습절도, 공범 혐의입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그냥 좀 충격이에요. 당연하시죠. 가족이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연이 언니 일 들었어요. 그래.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결혼을 잘못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 옆에 두고. 진우야, 너는 몰랐잖니. 그래도 제가 더 신경 썼어야죠. 엄마가 물건 없어졌다고 할 때 진짜로 믿었어야 했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됐어. 엄마. 진우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우야,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라. 이야기할 게 있어. 저녁 6시 진우가 집에 왔습니다.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를 보자 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라, 진우야. 아니요,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해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엄마. 하지만 실망했어. 10년 동안 내가 날 지켜주지 않은 것도, 지연이 편만 든 것도.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그래서 엄마가 조건을 제시할게. 무슨 조건이든 다 들어드릴게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첫째, 지연이랑 이혼해라.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이혼 절차 시작했어요. 둘째, 1년 동안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진우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1년이요? 그래, 1년. 그 시간 동안 내가 진짜 반성하고 변했는지 엄마가 지켜볼 거야. 엄마. 그리고 셋째, 서연이를 잘 돌봐라. 그 아이는 아무 잘못 없어.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이 조건을 다 지키면 1년 후에 다시 만나자. 그때 내가 정말 변했다면 엄마도 너를 다시 받아들일게. 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1년 후에 꼭 변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진우가 진짜 변하는지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제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 다음 주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지연은 절도, 상습절도, 조직 범죄 방조 혐의로, 한유진은 조직 범죄, 특수절도, 재산 침탈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10년 동안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3년 동안 저를 속이고 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절 요양원에 보내 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법이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지연 징역 3년, 한유진 징역 7년. 법정을 나오며 지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제게 손을 뻗었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3개월 후 손녀 서연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서연아, 내가 고르렴.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빠 봤어요. 그래, 완전 달라지셨어요. 술도 끊으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래, 다행이네. 할머니한테 편지도 썼대요. 근데 1년 후에 드린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마당을 가꾸고 책을 읽으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제 물건을 훔쳐갈 걱정, 누군가 저를 요양원에 보낼 걱정,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 집은 다시 제 집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약속한 날 진우가 집 앞에 섰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도 빠지고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들어와라. 우리는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엄마, 1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엄마를 힘들게 했는지. 진우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대로 할게요. 엄마를 지키는 아들이 될게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우리한테는 아직 시간이 있어. 네, 엄마. 그날 저녁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 진우, 그리고 손녀 서연. 할머니, 이거 드세요. 서연이 반찬을 떠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할머니, 우리 이제 자주 같이 먹어요. 그래, 그러자. 식사 후 진우와 서연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마당에 섰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 아들이 많이 변했어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잘 견뎌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74살입니다. 여전히 은평구 한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우는 일주일에 2번 찾아옵니다. 서연은 거의 매일 들립니다. 며느리 지연은 감옥에 있습니다. 아직 1년이 더 남았습니다. 가끔 서연이 물어봅니다. 할머니, 엄마 나오면 용서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서연아. 할머니,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 내 엄마가 진짜 변했는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도 저는 마당에 앉아 꽃을 가꾸고 있습니다. 감나무에서 새가 노래합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74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단호하게 경계를 긋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 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할머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치매 환자 취급받는 노인이 아닙니다. 저는 박영숙입니다. 이 집의 주인이고 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